여러분 혹시 최근 뉴스에서 들으셨나요? 5년째 방에서 나오지 않는 성인 아들을 부양하던 63세 아버지가 결국 쓰러졌다는 소식. 그 한 장면이 대한민국 부모 세대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두려움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내 자식이 세상과 단절된 채 방 안에만 머문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 외곽에 사는 63세 박철민 씨는 6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34살 아들을 위해 매일 새벽 도시락을 싸고 퇴근 후엔 아들이 먹다 남긴 배달 용기를 치웁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방문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부자 간 대화는 휴대폰 문자 몇 줄이 전부라고 합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0대 미취업자 중 55% 이상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이로 인해 60대 부모의 생활비 부담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노후를 포기한 채 성인 자녀 부양이라는 끝없는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 장기 은둔형 자녀와 부모 세대의 무너져가는 삶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후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65세 윤상호 씨는 매일 아침 부엌에 앉아 한 권의 낡은 사진 앨범을 펼칩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윤 씨의 어깨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땐 참 밝았는데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부엌 시계를 봅니다. 오전 7시 반. 오늘도 맞은편 방의 문은 열릴 기미가 없습니다. 그 방에는 이제 35이 된 아들 민호가 있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 후 받은 5억 5천만 원의 퇴직금을 거의 다 사용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5년 전에 전 회사에서 구조조정에 칼바람을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깐만 쉬다 다시 시작할게. 그렇게 말하던 아들은 처음엔 취업 사이트를 열어보기도 했고 자격증 교재를 펼쳐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방문은 닫혔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민호야, 밥은 먹어야지. 윤 씨는 문 앞에 밥상을 놓으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대신 아주 가끔 카톡으로 놔둬라는 짧은 글자가 화면에 뜹니다. 대화의 전부가 그 한 줄입니다. 윤 씨는 일부러 소리를 내지 않으려 살금살금 걸으며 부엌으로 돌아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불편해할까봐. 하지만 그 침묵이 더 큰 무게로 가슴을 짓누릅니다. 민호가 방에 들어간 지 이제 꼭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아직 웃음이 있었습니다. 윤 씨는 곧 나올 거야. 힘내자. 며 아들을 다독였고 문틈으로 손편지를 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3년이 지나면서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방 안에서 들리던 발걸음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배달음식 봉지를 문 앞에 두는 오토바이 소리만이 아들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예전엔 참 건강했는데 윤 씨는 최근 아들을 우연히 본 그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세탁할 옷을 문 앞에 들여다보니 살짝 열렸던 그날, 그 틈으로 보인 건 한때 운동선수 같던 체격은 사라지고 110kg은 훌쩍 넘어 보이는 무거운 몸집이었습니다. 얼굴은 수염으로 덮여 있었고 창백한 피부는 빛을 잃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남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퇴직 후 윤 씨는 편히 쉬는 노후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하루는 새벽에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무거운 상자를 옮기며 땀을 흘릴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민호의 방이 열리지 않는 한, 그리고 그 방 안에서 들려오는 침묵이 깨지지 않는 한, 그는 오늘도 버텨야만 합니다.
가끔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야, 민호는 요즘 뭐하냐? 윤 씨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냥 집에 있어. 짧은 대답 뒤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이어집니다. 친구의 자랑이 이어질 때면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사진 앨범을 다시 펼칩니다. 어린 시절 민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 사진들만이 지금 윤 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며칠 전에는 마을 복지관에서 상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혹시 은둔형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겠어요? 윤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문이 열릴까 두려워서였습니다. 혹시 이걸 하면 민호가 모든 걸 포기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집 안은 조용합니다. 부엌에는 식지 않은 국과 한 그릇에 밥이 놓여 있습니다. 문 앞에 밥상을 두고 돌아온 윤 씨는 다시 낡은 사진 앨범을 펼칩니다. 그 속에 어린 민호가 웃으며 말하는 듯합니다. 아빠 나 괜찮아.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제 너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윤 씨의 방 한쪽 구석에는 아직 쓰지 않은 남은 퇴직금 일부가 통장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돈은 언젠가 민호가 세상으로 다시 나올 때를 대비한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대출 이자, 그리고 늘어만 가는 전기가스 요금을 생각하면 그 돈마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란 걸 윤 씨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윤 씨는 조용히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입니다. 방 안에서 나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소리조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여기 있어. 그 말은 문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공중에서 흩어집니다. 어느 날 저녁 윤상호 씨는 거실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 동안의 택배 상하차로 온몸이 뻐근했지만 피곤함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부엌 테이블 위에는 늘 그렇듯 식지 않은 밥상과 국 한 그릇. 방 앞에 두었던 음식을 치우러 가보니 국그릇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대신 쓰다만 배달 음식 봉지가 문 옆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 봉지를 조심스럽게 치우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밥 좀 먹자. 아빠가 차린 건데. 답은 없습니다. 문 너머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대화는 여전히 문자 한 줄에 갇혀 있습니다. 민호가 방에 들어간 지 꼭 5해. 처음엔 이 상황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을 때 윤 씨는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아빠가 있잖아. 그 말이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상처였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민호는 문을 닫았고 윤 씨의 그 한마디는 방 안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퇴직 후 받은 5억 5천만 원의 퇴직금은 처음엔 희망 같았습니다. 재취업 준비비, 생활비, 그리고 아들을 위한 작은 안전망. 하지만 지금은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생활비와 대출이자, 그리고 민호를 위한 각종 비용이 그 돈을 갉아먹었습니다. 윤 씨는 한숨을 내쉬며 통장을 열어봅니다. 남은 금액은 그저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운 건 그 이유입니다. 마을 복지관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이번엔 상담 받아보시겠어요? 윤 씨는 이번에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 귀를 대고 있던 그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이 문이 열렸다가 영영 닫히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여전히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밤마다 윤 씨는 낡은 사진 앨범을 펼칩니다. 사진 속에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작은 손으로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웃는 민호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윤 씨는 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민호야, 아빠가 여기 있다. 아빠는 아직 버티고 있다. 지난달 윤 씨는 새벽 택배 일자리에서 동갑내기 동료를 만났습니다. 대화 중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로 넘어갔고 상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이번에 결혼했어. 사위가 대기업 다녀서 걱정 없어. 윤 씨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참 좋겠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윤 씨는 부엌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낡은 사진 앨범만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끔 윤 씨는 상상합니다.
언젠가 그 문이 열리고 민호가 부엌으로 나오는 모습을. 아빠 나 이제 나갈게. 그 한마디면 충분할 텐데.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윤 씨의 하루는 반복됩니다. 밥을 차리고 문 앞에 두고 다시 치우고. 그리고 밤에는 낡은 사진을 펼치는 일.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윤 씨에게 더 가혹합니다. 물가와 전기요금은 오르고 은퇴 후 재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중장년 세대의 60% 이상이 저임금 비정규직에 머물러 있다는 뉴스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윤 씨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게가 닫힌 문 하나 앞에 쌓여 있습니다. 하루는 윤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잠깐만 얘기하자. 잠시 후 들린 건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나중에 그 한마디가 희망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일까요? 윤 씨는 대답 대신 문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아빠는 포기 안 한다. 너도 포기하지 마라. 그날 밤 윤 씨는 다시 사진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우리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66세 최경수 씨는 은퇴 후에도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대기업 기술직에서 35년간 근무하고 만 60세에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당시 받은 퇴직금은 약 5억 8천만 원. 하지만 그는 그 돈을 한 푼도 성급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내 인생의 마지막 안전망이다. 이걸 잘못 쓰면 나와 가족의 미래가 무너진다. 이 생각이 늘 머릿속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최 씨에게도 성인 자녀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 민재는 30이 넘도록 안정적인 직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자녀의 어려움과 자신의 노후를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아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내 인생 전부를 희생할 수는 없다. 그는 생활비와 학자금 일부는 지원했지만 집과 노후 자산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의 불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최 씨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너지면 너희에게 남길 건 아무것도 없다. 퇴직 후 3개월 동안 그는 철저히 재정을 점검했습니다. 퇴직금 5억 8천만 원 중 절반은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묶고 나머지 절반은 월세 수익이 가능한 작은 다세대 주택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최 씨는 지역을 직접 발로 뛰며 임대 수요가 꾸준한 곳을 찾아냈습니다. 지금 그 건물은 매달 180만 원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 수익은 그의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현명했던 건 돈을 불리는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은퇴 전부터 심리적 독립을 준비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던 50대 후반부터 그는 아내와 함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작은 텃밭 가꾸기, 봉사활동, 노인대학 강좌. 이 모든 활동은 은퇴 후 그의 삶을 지탱하는 또 다른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만 준비하면 노후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나를 지탱하는 일상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허무합니다. 자녀 문제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 민재는 처음엔 아버지의 냉정함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민재는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립을 시작했고 지금은 소규모 IT 업체에서 일하며 독립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때 제게 돈을 다 쓰셨다면 저는 아마 아직도 방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최 씨는 평생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최 씨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작은 텃밭을 돌보고 임대 건물을 둘러본 뒤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 오후엔 아내와 함께 걷고 저녁에는 손주와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내 삶의 균형,
그리고 가족과의 건강한 거리감이었죠.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그의 미래 대비입니다. 그는 퇴직 직후부터 자신의 건강과 요양을 위해 장기 요양보험과 실버타운 계약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발로 선택할 수 있는 노후를 만들고 싶었다는 그의 말은 많은 부모 세대에게 울림을 줍니다. 지금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장기 요양 전용 계좌에 적립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 덕분에 그는 지금도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 심리적 독립.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준비한 덕분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말합니다. 은퇴 후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성공이구나. 그의 선택은 단순히 돈을 잘 관리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먼저 자신을 지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례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한쪽은 닫힌 문 앞에서 매일 무너져가는 하루를 보내고 있고, 다른 한쪽은 열린 관계와 계획된 준비로 평온한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거창한 재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용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최경수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결국 행복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50대, 60대가 반드시 새겨야 할 현실적인 메시지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는 인생과 열린 세상 속에서 웃는 인생. 그 갈림길은 거창한 행운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리는 한 번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국에서 장기 은둔형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은 더 이상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최근 국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0세 이상 미취업 인구의 약 48%가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 상당수는 최소 3년 이상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있으며 사회와의 접촉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일본 내각부에서 2023년에 발표한 8050 문제 80대 부모가 50대 자녀를 부양하는 현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조사에서는 은둔형 장기 미취업 성인의 평균 은둔 기간이 11년을 넘었고 부모의 평균 연령은 70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또한 2025년을 전후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6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비슷한 사회 구조적 압박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장기 은둔형 자녀를 둔 가정의 재정적 리스크는 일반 가정보다 최소 2배 이상 높습니다. OECD가 2023년에 발표한 고령 가구의 경제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자녀를 지속적으로 부양하는 가정의 60% 이상이 은퇴 후 10년 내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퇴직금과 같은 일시적 자산을 생활비와 자녀 부양비로 사용하는 경우 5년 이내 자산 고갈 위험률이 47%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자료에서도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약 1억 7천만 원 수준이지만 성인 자녀 부양 가구의 경우 평균 8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며 월 평균 생활비 부담은 일반 가정보다 약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 가정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사회정책연구소에서는 성인 자녀의 장기 은둔은 단순한 가족 내 갈등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사회 안전망, 정신건강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회적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장기 미취업과 부모 세대의 과도한 부양 부담이 결합되면서 중장년층의 재정 불안정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노후 구조를 흔드는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심리적 측면의 통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2023년 아시아 7개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 은둔형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의 62%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며
45%는 경제적 불안이 삶의 만족도를 급격히 떨어뜨린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노인심리복지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보고서에서도 성인 자녀 부양 가구의 부모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73%로 일반 가정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심리적 압박과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후 준비와 관련된 데이터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부각시킵니다. 미국 은퇴연구센터 CRR가 2023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부양 부담을 떠안은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은퇴 후 자산 유지율이 평균 42% 낮았으며 연금 수령액의 30% 이상을 자녀 지원에 사용한 경우 노후 빈곤율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국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성인 자녀 부양 가구의 노후 빈곤율은 41.8%로 전체 노인 빈곤율 37.5%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퇴직금 대부분을 자녀 생활비에 사용한 경우 65세 이후 빈곤 위험은 일반 가정의 2배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재정과 심리의 독립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다. 성인 자녀와의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은퇴 후 자녀 부양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부모 세대의 삶의 질은 급격히 하락하며 자녀의 사회 복귀 가능성 또한 낮아진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는 부모의 무한한 희생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통계와 연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의 노후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은퇴 후 재정적 완충장치 없이 성인 자녀 부양에 의존하는 구조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세대 전체의 빈곤 악순환을 가속화시킨다. 한국 사회도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정의 사적인 영역으로 두고 볼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닫힌 문 앞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부모의 심장 박동이자 무너져가는 노후의 실루엣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우리의 준비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말해주는 경고음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에게 인생을 맡기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 경계를 만들지 못한 부모 세대의 삶은 통계 속에서 차갑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의 부엌에서는 식지 않은 밥 한 그릇이 문 앞에 놓이고 그 옆에서 부모의 미래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부모의 노후와 자녀의 자립은 분리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 명의 부모가 평생의 자산을 닫힌 문 뒤로 흘려보내는 순간 가정의 미래와 본인의 노후는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 경계입니다. 한국가정경제연구소는 성인 자녀 부양 가정의 재정 점검 시 부모 자산의 최소 60% 이상을 노후 전용 자산으로 고정하고 생활비와 지원금은 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설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부모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내 대화와 상담입니다. 최근 서울시와 부산시는 은둔형 청년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상담, 심리치료, 자립교육을 제공하며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후 1년 이내에 37%의 자녀가 사회활동을 재개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가족회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장기 은둔형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무료 심리검사와 경제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모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노후 재무 설계 교육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단순한 상담을 넘어 관계의 끈을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 스스로의 건강과 미래 대비입니다. 전문가들은 자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순간 결국 둘 다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60대 이상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회복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정신건강관리와 재정 설계를 동시에 돕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건강해야 자녀의 회복도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해외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은 은둔형 청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장기 은둔 가정을 발굴하고 상담과 취업 연계, 부모의 재정 보호를 지원합니다. 특히 부모가 일정 나이가 되면 지자체가 개입해 자녀의 자립을 위한 로드맵을 설계하고 부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가족 재정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독일은 2023년부터 성인 자녀 부양 부담 경감법을 시행해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성인 자녀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고 국가가 개입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부모의 노후와 자녀의 자립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국가적 해법이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결국 해결의 열쇠는 부모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것과 지역 사회국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단순히 자산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건강, 그리고 제도와의 연결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닫힌 문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이 두려운 노후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선택으로 오늘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닫힌 문 앞에 놓인 한 그릇의 밥, 열린 창가에 스며드는 한 줄기 빛. 사랑은 때로 기다림이고 용기는 그 기다림 속에서 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같은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전혀 다른 길로 이어졌습니다. 한쪽은 5해 동안 닫힌 문 앞에서 무너져가는 노후를 견디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스스로의 삶을 지키며 자녀와 함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두 부모 모두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지켰기에 결국 자녀도 다시 세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첫 번째 이야기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이야기의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내리는 작은 선택, 그리고 나를 지키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내 노후를 단단히 세우는 일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평생 가장 큰 선물을 주는 일입니다. 사랑은 끝없는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살릴 수 있는 힘으로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후가 닫힌 문 앞에 한숨이 아니라 열린 창가의 웃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내 삶을 지키는 선택을 시작해 보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는 마지막까지 따뜻한 빛이 되어줄 겁니다. 사랑은 기다림이고 행복은 준비에서 피어난다. 그리고 그 준비는 바로 오늘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 뉴스 보셨나요? 28살의 한 청년이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매달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받으며 독립은 꿈도 못 꾼다고 고백한 이야기. 더 충격적인 건 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20대 후반 청년 10명 중 8명이 여전히 부모의 경제적 도움에 의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단순히 청년들의 이야기에만 해당될까요? 부모의 노후 자금이 자녀의 월세와 생활비로 빠져나가고 결국 부모 세대는 은퇴 후에도 쉬지 못한 채 다시 일을 찾아야 하는 현실. 서울 외곽에서 만난 62세 아버지는 은퇴 후 이제야 내 삶을 살 줄 알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자립하지 못한 자식의 생활비 부담이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남의 일 같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와 자식 모두를 위협하는 이 의존의 사슬이 왜 이렇게 심각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끊어낼 수 있는지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노후와 자녀의 미래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답을 찾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12층. 저녁 7시 반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박성철 씨의 집 거실은 여전히 불이 꺼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방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손잡이를 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 방 안에는 올해 32이 된 그의 아들 민수가 있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와 오래된 담배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다. 책상 한쪽에 놓인 낡은 데스크탑은 10년이 넘은 모델이었다. 성능은 이미 한참 전의 시대에 뒤처졌지만 민수는 그 컴퓨터 앞을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었다. 민수야, 밥은 먹었냐? 성철 씨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대답 대신 낮고 건조한 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다. 문이 반쯤 열리고 초점 없는 눈빛에 민수가 얼굴을 내밀었다. 아버지, 조금 이따 먹을게요. 게임 끝나면 그 말 끝에는 묘한 공허함이 묻어 있었다. 민수의 어깨 위로 쌓여있는 담배 꽁초와 흐릿하게 빛나는 모니터 불빛이 한순간에 성철 씨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박성철 씨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 임원이었다. 퇴직할 때 손에 쥔 5억 5천만 원의 퇴직금으로 아내와의 노후를 설계하고 작은 시골집을 마련해 한적하게 사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그 계획은 민수의 삶이 조금씩 어긋나면서 함께 무너져 내렸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취업까지 이어진 시간이 길어지자 민수는 점점 방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갔다. 처음엔 잠깐 쉬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첫 직장마저 3개월 만에 그만둔 민수는 그 이후 아르바이트 외에는 어떤 일도 오래 이어가지 못했다. 아버지,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미안해요. 어느 날 술에 취한 민수가 흐느끼며 말했던 그 한마디가 성철 씨의 머릿속을 아직도 떠나지 않는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같이 자책과 두려움 사이를 오갔다. 내가 뭘 더 해줬어야 했나, 아니면 더 일찍 독립시키는 게 맞았을까? 민수의 방 앞에서 멈칫거리는 그의 발걸음은 단순히 문을 열기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실패의 무게였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아내는 조용히 민수의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고 저녁 식탁은 늘 3사람이 아닌 2사람만의 자리였다. 성철 씨는 아들의 방문을 바라볼 때마다 이 아이의 32이 이렇게 흘러도 괜찮은가라는 공포를 느꼈다. 그러던 지난봄 민수의 친구가 결혼 소식을 전해왔다. 아버지, 성훈이 이번에 결혼한대요. 신혼집도 샀다네요. 민수가 건넨 말은 담담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성철 씨는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방에 앉아 컴퓨터 앞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웠다. 쌓여가는 연기와 타들어가는 담배 꽁초가 그의 방의 시간마저 멈춘 듯한 착각을 주었다. 성철 씨는 퇴직 후 남은 돈으로 민수의 생활비를 지원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물가는 오르고 퇴직금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통장을 볼 때마다 이대로라면 2년 후엔 남는 게 없겠다는 계산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가 대기업 임원으로 30년을 버텨온 이유는 가족의 안정된 미래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손에 쥔 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아들을 향한 미안함뿐이었다. 민수의 방에는 아직도 10년 된 컴퓨터가 놓여 있다. 화면 속에서 게임 캐릭터가 움직이고 방 안에는 담배 냄새가 가득하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성철 씨는 생각한다. 저 방 문을 열면 과연 내 아들을 다시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그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날 밤 성철 씨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민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걸 다 써도 괜찮을까?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이 가족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작은 증거였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진해의 한 조용한 바닷가 마을.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작은 주택의 정원에는 손수 가꾼 채소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다. 그 집의 주인 김영호 씨는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텃밭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 과거 35년 동안 제조업 회사에서 근무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은퇴 후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안정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 영호 씨는 30 중반에 큰 결심을 했다. 당시 아이 둘을 키우면서 빠듯한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찼지만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별도의 노후 자금으로 따로 적립하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긴 대화 끝에 아이들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너지면 아이들도 함께 무너진다는 생각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작은 월세집에서 시작한 부부의 삶은 검소했지만 그는 한 번도 이 결정을 후회한 적이 없었다.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영호 씨는 더 큰 선택을 했다. 자녀의 등록금과 생활비는 지원하되 졸업 후에는 반드시 독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는 아이들에게도 솔직하게 말했다. 아빠, 엄마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노후를 잃어가면서까지 너희를 붙잡고 싶진 않다. 너희가 스스로 서는 게 진짜 사랑이다. 처음엔 서운해하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며 그 의미를 이해했고 결국 두 아이는 졸업 후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 더 치열하게 준비했다. 영호 씨는 60세 정년퇴직을 앞두고 가진 5억 8천만 원의 퇴직금 중 절반을 안전한 금융자산으로 옮기고 나머지 절반은 장기 임대, 수익이 가능한 소형 상가에 투자했다. 그는 주변의 한탕 투자 유혹을 철저히 무시했다. 은퇴 직전 주변 동료 중 몇몇은 주식과 부동산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가 큰 손실을 본 경우도 있었지만 그는 꾸준함과 안정성을 택했다. 빠르게 벌고 있는 돈보다 오래 지키는 돈이 진짜 자산이다라는 그의 철학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제 은퇴 7년 차에 접어든 그는 매달 연금과 상가 임대 수익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의 생활은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은 부부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자존감이었다. 지난 겨울 아들 가족이 손주를 데리고 집을 찾아왔다. 따뜻한 거실에서 손주가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영호 씨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이 선택을 안 했으면 지금 웃고 있을 수 있었을까? 아내는 말없이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존엄과 행복을 지키는 문제라는 것을. 영호 씨는 요즘 지역 복지관에서 은퇴자들을 위한 재정관리 강의를 한다. 그는 강의 때마다 이런 말을 빠뜨리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부모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안정돼야 아이들도 안심하고 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의 이 한마디에 많은 60대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영호 씨의 집 작은 방 한쪽에는 아직도 20년 전 아들이 쓰던 낡은 책상이 놓여 있다. 하지만 그 위에는 담배꽁초 대신 손주가 그린 그림과 가족 사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과거의 흔적이지만 그 위에 쌓인 건 후회가 아닌 평온이었다. 그는 가끔 생각한다. 노후 준비를 일찍 시작한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행운만은 아니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은 선택, 그리고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가 만든 결과였다. 오늘도 영호 씨는 텃밭에 물을 주며 아내에게 말한다. 우린 참 잘했지? 우리 길을 제대로 걸어온 것 같아.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응,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웃고 있잖아.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는 냉정합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30살 전후 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월세와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 중 약 44만 명은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경제 활동을 포기한 상태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유럽연합 노동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평균 36%에서 48%로 급증했으며 북미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서는
2023년 기준 18세에서 29세 청년 중 52%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그중 40% 이상은 월세나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부모의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세대 의존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로 설명합니다. 특히 집값 상승과 고용 불안정은 청년층의 독립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꼽히며 실제로 글로벌 주택 가격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주요 도시의 집값 상승률은 평균 소득 상승률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한국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서울의 경우 2020년 이후 아파트 평균 가격이 70% 이상 상승했으며 전세와 월세 또한 동반 상승해 청년층이 독립을 선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 세대의 노후 준비에도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해외 노후 재정 연구에서는 성인 자녀의 장기적인 경제 의존이 부모의 은퇴 자산을 평균 25%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감소는 은퇴 이후 빈곤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여전히 자녀의 주거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비율이 높아 노후 자산의 소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추가적인 위험 요소로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히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경제 위기로 연결지으며 경고합니다. 청년층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할 경우 소비와 생산의 균형이 무너지고, 이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 부양 부담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실제 해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이 늦어질수록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0.51%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런 통계와 분석들은 하나의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금 부모와 자식 세대가 마주한 이 의존의 구조는 단순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직결된 심각한 과제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수십 년 후의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균열과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가족 간의 재정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현실적인 소득과 지출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만으로도 노후 자산의 불필요한 소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가족 재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장년층과 청년 자녀가 함께 참여해 가계 재정 점검과 독립 계획을 세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 세대는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자녀는 독립을 위한 실질적인 재무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청년 자립 지원 패키지를 통해 월세 지원과 취업 연계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며 부모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경제적 독립을 돕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은퇴 가정의 노후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대별 금융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 세대가 자녀 지원과 노후 준비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청년층의 독립을 촉진하고 부모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대 분리형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청년이 부모와 근접한 곳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국가 차원에서 청년층에 대한 주거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부모의 노후 자산을 보호하는 세대 간 자산 보호법을 시행해 부모의 은퇴 자금이 자녀 지원으로 지나치게 소모되지 않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부모 세대의 재정적 안전망을 국가가 보장하고 청년층의 독립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부담을 줄이는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들어 유사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모 세대 노후 안전망 강화 계획을 통해 성인 자녀 지원으로 인한 부모 세대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상담 서비스와 금융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은퇴자 대상 노후 자산 보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실질적인 재무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통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와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해외 사례에서 검증된 정책 방향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부모와 자녀가 솔직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부모의 노후를 지키고 자녀의 미래를 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노후의 안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준비한다면 늦은 시점에서도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제도를 활용하는 것. 그 작은 움직임이 부모와 자녀 모두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낡은 방 한쪽 담배 연기 가득한 공기. 햇살이 드는 작은 텃밭 웃음소리 가득한 마당. 우리의 선택이 그 길을 바꾼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전혀 다른 삶을 보았습니다. 32의 아들을 품고 매일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 앞에 서 있던 아버지, 그리고 같은 세월을 지나며 노후의 평온을 스스로 지켜낸 또 다른 부부. 한 사람은 준비하지 못한 채 사랑으로만 버티다 노후를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과 함께 미래를 위해 담대한 결심을 선택해 가족의 웃음을 지켰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집안, 바로 오늘의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대화 하나, 오늘의 작은 결심 하나가 앞으로의 수십 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가 무너지지 않는 노후는 자녀에게도 가장 큰 사랑이자 안식처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사랑하는 가족과 마주 앉아 진심을 담은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행복한 노후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끝, 여러분의 한마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이 바로 그 길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 우리의 노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채워진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얼마 전 한 뉴스에서 충격적인 현실이 공개됐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이정호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자녀를 키워냈지만 은퇴 후 남은 돈은 3천만 원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월 80만 원,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해 결국 새벽마다 쓰레기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70대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저축액이 3천만 원도 되지 않고 10명 중 6명은 매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일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왔는데도 노후에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으로 바뀌는 현실. 여러분은 과연 예외일까요?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70대가 되면 과연 얼마의 자산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답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12층 70세 윤성호 씨의 거실 한쪽에는 먼지가 쌓인 낡은 골프백이 서 있습니다. 한때는 회식 후 동료들과 함께 라운딩을 나갈 때마다 손에 들던 자랑거리였지만 이제는 벽에 기대어 조용히 시간을 견디고 있을 뿐이죠. 성우 아빠, 저거 이제 버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말에 윤 씨는 한참 동안 골프백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둬. 저거 보면 내가 그래도 한때는 부장이었다는 게 생각나잖아. 윤 씨는 30년 넘게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전국을 떠돌았고 퇴직할 때 손에 쥔 퇴직금은 5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와 함께 노후를 준비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은퇴 7년 차인 지금 그의 통장에는 3천만 원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은퇴 직후 아내와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성호 씨, 이제 좀 쉬면서 살자. 여행도 가고 그동안 못한 거 하면서. 그래, 이제는 우리 둘만 생각하면 되잖아. 이 퇴직금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그들은 계획대로 제주도로 한 달 살이를 떠났고 둘째 딸의 결혼 자금도 보탰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2천만 원을 내주었죠. 하지만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빠져나갔습니다. 국민연금은 두 사람 합쳐 한 달 170만 원, 집 대출을 다 갚았다고 해도 병원비와 물가 상승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빠, 이번에 애들 학원비가 좀 빠듯해서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요? 첫째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을 때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대답 대신 낡은 골프백을 만지작거렸죠. 그 안에는 아직도 오래된 골프공 몇 개와 다른 장갑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건 돈이 줄어든다는 불안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가족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후 물가는 빠르게 올랐습니다. 아내의 당뇨 치료비만 한 달에 30만 원, 윤 씨의 무릎 치료와 약값까지 합하면 의료비만 월 50만 원이 나갔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빠져나간 돈을 빼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120만 원 남짓. 그 돈으로 전기세, 가스비, 식비를 감당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작년 겨울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현실적이 되었습니다. 성호 씨, 우리 통장에 남은 돈이 이제 4천만 원밖에 안 돼. 알아. 올해는 좀 아꼈으면. 아끼는 걸로는 안 돼. 이제 진짜 방법을 찾아야 해. 그날 밤 윤 씨는 거실에 혼자 앉아 오래된 골프백을 꺼냈습니다. 그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동료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시절이 담긴 물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손주가 놀러 왔을 때 골프백을 보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야? 장난감이야? 윤 씨는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젊을 때 제일 아끼던 거야. 근데 이제는 그냥 추억이지. 그 대답을 하고 나니 목이 메었습니다. 젊을 땐 자산이 많지 않아도 다시 벌 수 있었지만 70대가 된 지금은 다시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남은 건 줄어드는 통장 잔고와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불안뿐이었습니다. 지난달 윤 씨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 내가 다시 일 나가면 어때?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마음이 편하다면 우리 같이 버텨야지. 그날 밤 윤 씨는 낡은 골프백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한때의 상징이었던 그것이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무거운 현실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윤성호 씨는 새벽 4시 반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던 낯선 긴장감이 몸을 감쌌습니다. 거실에 나와 낡은 골프백을 한번 바라보고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시작이네 혼잣말을 하고는 두꺼운 점퍼를 걸쳤습니다. 첫 출근지는 새벽 물류센터. 무릎이 좋지 않아 오래 서 있는 게 힘들었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첫날 집에 돌아왔을 때 무릎은 얼얼했고 손목은 뻣뻣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조용히 따뜻한 물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성호 씨, 괜찮아? 응, 괜찮아.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니까 숨통은 좀 트이는 것 같아.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월급으로 들어오는 돈은 한 달에 90만 원 정도. 국민연금과 합치면 생활비는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었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릎은 버틸 수 있을까? 이 몸으로 1년 뒤에도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 한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며칠 전 저녁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첫째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힘들지 않아요? 그 나이에. 윤 씨는 잠시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든 건 괜찮다. 근데 있잖아, 내가 어릴 때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한테 부족함 없게 해주고 싶었거든. 근데 지금은 할아버지로서 손주한테 떳떳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거야.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아내는 말없이 낡은 골프백을 바라봤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이제 그 골프백이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지금 버텨야 하는 현실을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최근 뉴스에서 나온 통계를 떠올렸습니다. 70대 가구 절반 이상이 저축액이 3천만 원 미만. 그 수치를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숫자였지만 지금은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통장에 남은 2,900만 원을 확인할 때마다 숫자가 아니라 시간이 줄어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은 윤 씨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성호 씨, 우리 집 팔까? 이 돈으로 전세 들어가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윤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 그 안에는 가족의 웃음과 눈물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집을 떠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마련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윤 씨는 다시 골프백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 닿은 낡은 가죽의 질감이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더 준비했어야 했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뭘 더 해야 할까? 손주가 놀러와서 할아버지, 우리 나중에 여행 가자. 라고 말했을 때 윤 씨는 대답 대신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을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서였습니다. 윤 씨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노후는 숫자가 아니라 시간을 버는 일이다. 내가 준비한 건 돈이 아니라 그 시간을 채울 계획이어야 했다. 지금도 거실 한쪽에는 낡은 골프백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랑의 상징은 아니지만 이제 윤 씨에게 그 골프백은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경고이자 아직 늦지 않았다는 작은 희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새벽 4시 반 알람을 듣고 일어납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남은 시간에 조금이라도 안정을 더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손주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응, 우리 여행 가자. 할아버지 준비 다 했어.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9세 박철민 씨의 거실에는 반짝이는 골프채 세트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세나 과시의 상징이 아닙니다. 박 씨에게 이 골프채는 한 가지를 상기시켜주는 도구입니다. 미리 준비한 선택이 노후를 바꾼다. 박 씨는 평생 건축 설계사로 일했습니다. 60세에 퇴직할 때 손에 쥔 퇴직금은 5억 원 남짓.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은퇴 후 자녀 결혼 자금으로 돈을 쓰거나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박 씨는 전혀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철민 씨, 이제 우리도 좀 즐기자. 남들도 다 해외여행 간다는데. 아내의 말을 들은 박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은 나중에도 갈 수 있어. 하지만 이 돈은 지금 다 쓰면 노후에 우리를 지켜줄 게 없잖아. 지금부터는 소비가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게 중요해. 그는 퇴직금 중 절반 이상인 3억 원을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배당형 상품과 임대용 소형 상가 투자에 분산했습니다. 중요한 건 큰 수익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철민이, 너 왜 이렇게 아껴? 퇴직했으면 이제 즐길 때지. 너무 아끼다 가면 뭐해.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하지만 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가 노후에 겪었던 불안과 생활고를 너무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때보다 쓸 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죠. 60대 초반 박 씨는 작은 상가에서 월세 13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함께 합쳐 매달 약 30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선택은 돈이 아니라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가장 먼저 아내와 노후 생활 설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앞으로 우리가 매달 얼마를 쓰고 어디서 살고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 같이 정하자.
우리 둘만의 계획이 있어야 해. 이 대화는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박 씨 부부는 함께 지출을 조정하고 건강검진 일정을 세우며 여행 계획도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박 씨의 아내는 처음엔 답답하다고 느꼈지만 65세가 되었을 때 그 계획의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생활비 때문에 갈등을 겪거나 퇴직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불안 속에서 힘들어할 때 박 씨 부부는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과 계획된 지출 덕분에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있잖아. 그때 당신 말 안 들었으면 우리도 지금 많이 불안했을 것 같아. 아내의 말에 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여행을 미룬 게 아니라 시간을 산 거야. 이 안정감이 바로 우리가 만든 여행이야. 박 씨의 이야기가 특별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그는 주변 친구들보다 많은 자산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후는 안정적이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철민아, 너는 노후가 안 무섭냐? 솔직히 나는 통장 잔고 볼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다. 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섭지. 하지만 나는 그 두려움을 10년 전에 샀어. 그때 준비한 덕분에 지금은 하루하루가 덜 떨려. 박 씨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에는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오후에는 아내와 산책을 합니다. 저녁에는 손주가 놀러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계획된 노후가 만들어준 평온함 덕분입니다. 그의 거실에 있는 반짝이는 골프채는 한때는 취미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그가 내린 선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골프채를 볼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준비는 불안할 때 하는 게 아니라 평온할 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웃을 수 있는 거야. 박 씨는 이제 주변 후배들에게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노후는 퇴직하고 나서 준비하는 게 아니야. 적어도 50대 중반부터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해라. 현금 흐름이 있으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노후가 달라진다. 그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지만 불안은 없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보다 중요한 건 내일이 오늘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를 말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큰 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줄여주는 준비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준비는 누군가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도 그는 저녁 식탁에서 아내와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우리 내년에 여행 어디로 갈까? 아내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신이랑 가는 여행이면 어디든 좋아. 우리가 만든 이 안정감이 진짜 여행 같아. 그리고 거실 한쪽에서 반짝이는 골프채가 조용히 그 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준비된 선택이 만든 행복한 노후의 증거처럼. 대한민국에서 70대의 노후 안정성을 보여주는 수치는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최근 통계청과 금융권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4억 4천만 원 정도지만 그중 60% 이상이 부동산에 묵혀 있습니다. 실제로 당장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은 평균 8천만 원 수준이며 심지어 절반에 가까운 가구는 3천만 원도 되지 않는 저축액으로 노후를 버티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가구는 전체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월 수령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수치는 국민연금으로만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해외 자료를 보면 이 상황은 더 분명해집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고령층 소득 대체율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은퇴자 소득 대체율은 평균 31% 수준으로 OECD 평균인 5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은퇴 전 벌던 소득의 3분의 1만 확보되는 셈이며 그마저도 대부분은 연금이 아니라 개인 저축에 의존합니다. 문제는 이 개인 저축조차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70대 가구 중 42%는 저축액이 1천만 원 미만, 22%는 3천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고
금융자산이 1억 원 이상인 가구는 12%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두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노후는 자산의 총액이 아니라 유동성이 결정한다. 즉, 집 한 채가 있어도 현금 흐름이 없다면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해외의 장기 노후 연구에서도 같은 결론을 보여줍니다. 미국 하버드대의 장기 노후 금융 보고서에서는 65세 이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총 자산이 아니라 월 단위로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현금 흐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는 금융 자산이 최소 1억 원 이상 확보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의료비 부담과 생활 불안을 느끼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일본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일본 후생성의 노후 재정조사에 따르면 70대 부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월 26만 엔, 한화로 약 23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약 1억 5천만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물가 수준과 의료비 상승률을 고려하면 국내에서도 최소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의 금융자산이 있어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추정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또 다른 지표를 덧붙입니다. 자산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시간이다. 퇴직 직후 5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5년 만에 절반 이상을 소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가장 큰 원인은 생활비 구조의 변화와 예기치 못한 의료비 지출입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층의 연평균 의료비는 1인당 약 250만 원으로 전체 가계 지출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항목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노후 대비 연구에서도 의료비는 은퇴 후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며 이를 대비하지 못한 가구가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율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종합하면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70대 이후의 삶에서 얼마를 벌었는가 보다 얼마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노후 자산은 한 번 모아두는 돈이 아니라 평생을 유지하는 구조다. 다시 말해 70대의 노후는 단순한 퇴직금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고 얼마나 일찍부터 금융자산을 현금성으로 전환하고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해외 연구와 국내 통계 모두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60대가 아니라 70대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지며 그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삶의 질과 존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불안한 노후를 막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노후 준비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조언합니다. 즉, 70대 이후의 삶을 안정시키는 건 거대한 자산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꾸준한 생활비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금융자산의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이나 저축액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그중 일부를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해 최소 1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망을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어르신 재무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60세 이상 시민에게 무료 금융 상담과 자산 구조 진단을 제공하고 국민연금퇴직연금과의 연계 플랜을 제시해 줍니다. 부산시는 시니어 금융 안심 프로젝트를 통해 고령층에게 저금리 생활자금 대출과 동시에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자산 재분배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은퇴설계 아카데미를 열어 50대 후반부터 노후 준비 교육과 소규모 임대 배당 구조 설계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각 지자체에서 시니어 재취업과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시는 5060 리스타트 센터를 통해 은퇴자들이 기존 경력을 살려 시간제 일자리를 연결하고 일정 기간 근로 소득과 연금을 병행해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고령화 문제를 겪으며 자산소득 배분법을 적극 도입했습니다.
일본 후생성은 은퇴자가 일정 비율의 금융자산을 현금성으로 보유하고 국민연금과 배당소득을 합쳐 최소 월 22만 엔 하나 약 190만 원을 확보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또한 지방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정책을 시행하여 고령층이 살던 집을 떠나지 않고도 의료돌봄금융 상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미국은 리타이어먼트 인컴 레더라는 제도를 통해 은퇴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을 1015년 단위로 분리해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의 일부 국가는 지역사회 연계형 펀드를 통해 고령층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형태의 생활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정책과 국내 지자체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노후의 안정은 한 번의 목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과 사회적 안전망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50대와 60대라면 지자체가 제공하는 금융 상담과 재취업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가족과 함께 구체적인 생활 계획을 세워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한 지금의 선택에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70대의 불안을 줄이고 평온한 노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낡은 골프백에 담긴 지난날, 반짝이는 골프채에 담긴 내일. 노후는 돈이 아니라 준비한 마음이 만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두 가지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는 평생 성실히 일했지만 준비의 방향을 놓쳐 결국 70대에 다시 새벽 일을 나가야 했던 윤성호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골프백은 한때의 영광이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하는 현실의 상징이었죠. 반면 박철민 씨의 집에는 반짝이는 골프채가 있습니다. 그는 퇴직 직후부터 현금 흐름을 만들고 가족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불안 대신 평온을 택했습니다. 그의 골프채는 안정된 내일을 준비한 선택의 증거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퇴직금의 크기도 가진 집의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차이를 만든 건 단 하나, 지금의 선택이었습니다. 윤성호 씨가 느꼈던 두려움은 사실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현실이고 박철민 씨가 만든 안정은 우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실에 무엇이 있나요? 낡은 물건 하나에도 우리의 지난날과 내일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지금 내리는 결정입니다.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눈물이 아닌 미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어떤 골프백을 남기고 싶은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두려움 대신 준비를 선택한다면 우리의 70대는 불안이 아니라 평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이 사랑하는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한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될 겁니다.